14페이지 소방시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도 볼 수 있죠. 근데 법에서는 이제 5가지로 정해놓고 요거 이제 법으로 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설치 기준에까지는 이제 문제를 묻지 않지만 뭐 종류나 어떤 게 어떻다 그런 거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소방시설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네.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소, 경, 피, 용, 활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제 알시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소화설비. 소화라 이제 불을 끄는 설비죠. 네, 이렇게 구분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보설비. 경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화재가 난 걸 알리는 설비 이런 걸 경보설비라고 하거든요. 네,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구조설비. 그래서 이제 인명구조기구나 우리가 사용하는 왕관기 같은 피난기구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됩니다. 뒤에 보면 왕관기 이게 표시가 있죠. 네. 그리고 소화 용수설비. 자, 우리가 이제 소화수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소화 용수설비 같은 거 설치해 놓습니다. 자, 이게 소화 용수설비고요. 그리고 소화 활동설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거예요. 네, 소화 용수설비도 뭐 마찬가지인데 소방관이 소화 활동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설비로서 뭐 제연설비나 뭐 비상 콘센트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종류는 다 반드시 암기하시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종류에 따라서 여기 해당되는 설비가 뭐가 있는지까지 아셔야 돼요. 보면은 14페이지에 우리가 소화설비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소화설비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숙지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뭐 종류만 아시면 되죠? 종류만 아시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골라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소화설비 종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소화설비의 종류는 자, 크게 볼게요. 크게 먼저 소화기구, 그리고 자동소화장치, 그리고 옥내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등, 그리고 물문부 등 소화설비, 옥외선전 설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화기구에 뭐가 있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어떤 단일 어떤 품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이제 소화기구예요. 그래서 소화기는 다들 알 테고, 간이소화용구는 뭐냐?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던져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소화용구도 있죠. 네, 옛날에는 막 소화기 같은 걸 던졌는데 소화기 던진다고 해서 뭐 소화가 되진 않죠. 겉이 이제 튼튼한 용기로 되어 있어서 뭐 던진다고 해서 터지지도 않죠. 소화기는 던지기보다 올바른 소화 방법으로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고요. 간이소화용구는 뭐냐? 마른 모래에다가 삽을 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간이소화용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확산 소화기, 우리 이제 보일러실 같은데 이제 여기 천장 상부에 보면 이게 둥그렇게 생긴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화열이 이제 닿으면 자동으로 분말 소화를 방사하는 그런 확산 소화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소화 장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거용, 상업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주상, 쾌가 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를 암기하시면 되고, 뭐 주거용 우리 아파트 주방에 여러분들 이거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가스 자동으로 감지해서 뭐 이렇게 밸브도 잠그고 온도 올라가면은 또 이제 약재도 방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이제 거주하시면. 상업용은 이거랑 이제 주거용이랑 비슷한 건데 상가에 설치하는 거예요. 상가 주방 같은데. 그리고 캐비넷형은 우리 옷 넣어두는 캐비넷 알죠? 그런 캐비넷에 약재랑 어떤 제어반이랑 어떤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이제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게 가스다, 사용하는 게 분말이다, 사용하는 게 고체 에어로졸이다. 고체 에어로졸이라는 것은 고체상의 이제 밀입자 상태인데 그게 이제 화재를 소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옥내소화전 설비. 우리 건물 내부에서 소화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열면은
이제 앵글 밸브가 있고 거기 노즐이 있고 그 연결해서 소화수 방사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옥외서전이 있어요. 옥외서전은 어디예요? 건물 외부에서 사용하는 소화전 설비가 옥외서전이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등이라는 게 있어요. 스프링클러 등은 뭐냐? 스프링클러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등을 보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스프링클러는 뭐 차이점을 뭐 간단히 비교하자면 뭐 이게 방수량이 80 rpm 이 정도 되고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이제 50 rpm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이걸 좀 간이화 시킨 거다 이렇게 표현 가능할 수 있고요. 보면은 rpm도 훨씬 작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통 최소 헤드 이제 10개가 동시에 개방된다고 가정하고 설계를 하는데 얘는 이제 2개 정도 개방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수도에 연결해서 이제 쓰거나 그렇게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간이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기 진압용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이거는 급격히 연소 화재 확대가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를 더 강화시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ESFR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뭐 조기에 이제 진압하고 빨리 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스프링클러 등이라고 한다.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졸지 마시고 자 집중하세요. 다음은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물분무 등 소화 설비는 물분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의 불활성 기체, 분말, 강화액, 그리고 2020년 2월에 추가되는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까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제 법규를 보고 제가 지금 미리 이제 반영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를 푼다. 그럼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가 답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시험 4월에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물어보면 답이죠. 물분무 소화 설비인 것은 고체 에어로졸 설비 나오면, 그죠? 고체 에어로졸 자동사 장치랑 다른 거예요. 고체 에어로졸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소화 설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종류도 알아두세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분말, 강화액, 고체 에어로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분무랑 미분무도 이제 물 자체를 방사하는 것만 말이에요. 포 같은 경우에는 거품, 이산화탄소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배웠죠? 할론도 할론 소화약제 배웠고, 할로겐화합물 불활성 기체 배웠고, 분말도 배웠고, 강화액도 배웠고. 근데 여기 이제 물분무, 미분무, 스프링클러 이게 좀 유사해요. 그래서 뭔 차이가 있냐? 스프링클러를 간단하게 그냥 SP라고 쓸게요, 저는. 아, 이게 한번 써드려야겠네. 이게 클이에요, 클. 어디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배운 사람이 아니죠. 네, 쿨러. 예, 시킨다고 해서 쿨러라고 하는데 클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 그리고 물분무 소화 설비. 그리고 미분무 소화 설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큰 차이점은 이제 물방울의 이제 크기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물방울 크기가 얘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얘는 중간.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얘는
그래서 이제 드랍 볼륨 최저 떨어지는 물방울이 0.99%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제 그 이하의 그 크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죠? 이제 물분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게 400보단 크고요. 400보단 크고 1000보다 작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4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정도? 네. 얘는 이거 이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자면 이게 이 정도로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방울이 작으면 어때요? 뭐 기류에 날릴 수 있죠. 기류의 영향이 적겠죠. 얘는 중간, 얘는 대. 그죠? 얘는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 날리기 때문에. 그리고 소화 효과가 얘는 이제 질식 소화 효과가 크겠죠. 얘는 냉각. 그죠? 얘도 이제 주된 게 냉각이겠죠. 근데 뭐 다 똑같이 냉각이 있죠. 얘도 냉각, 얘도 질식. 질식, 질식. 다 물이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 냉각 소화 효과가 이제 이게 제일 크고 얘는 중간 정도, 얘는 작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질식이 가장 크죠. 질식은 중간이고 얘는 가장 작고 질식이. 그죠? 얘는 마치 가스화 형태로 방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물방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알아두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소화기구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축압식과 이제 가압식 구분 지어주고 있죠. 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축압식이랑 가압식이 있다. 그죠? 표로 한번 보세요. 네. 뭔 차이가 있죠? 자, 가압식은 내통이 있습니다. 내통이 있어서 그 내통의 압력을 이용해서 방사하는 거고, 이제 이게 오래되면 내통에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2차적인 사람의 이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겠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축압식은 압력계가 있죠. 충전가스는 질소 또는 CO2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봤고요. 그 다음에 자동소화 장치. 그래서 주상, 쾌가 구분 이렇게 해서 외우시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거용은 주거용 주방에 설치하고요. 그죠? 이걸로 이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그리고 상업용은 상업용 주방에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캐비넷형은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 형태의 소화 장치이다. 그래서 이제 캐비넷에 이런 캐비넷에 어떤 약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제어반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감지기 같은 거 달아놓고 여기다가 뭐 약재 방사할 수 있는 어떤 노즐도 달아놨겠죠. 그래서 이제 감지기가 동작하면 이 약재에서 이 해당되는 소화약재가 방사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가스 자동식 소화장치는 가스가 방출되고 분말은 분말이 방출되고 뭐 이런 건데, 자, 이거 뭐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감지기가 동작하면 이게 방사가 됩니다. 감지기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는 열 감지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연기가 될 수도 있고요, 불꽃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연소시 생성되는 연소 생성물을 감지를 합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은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입니다. 소화기구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나? 소화기구는 일반적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곳에 설치하고 문화재나 이제 가스시설, 터널에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터널 지나가다 보면은 소화기 본 적 있죠? 그리고 소화전도 같은 것도 막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동소화장치 볼게요. 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엔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30층 이상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데 오피스텔이 30층 이상일 때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9층 오피스텔에는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안 들어가요. 근데 30층 넘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소화기의 능력 단위. 수영은 이제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
대형은 뭐라고 나와 있죠? A20, B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 단위 알아두시고요. 자, 대형이 훨씬 크죠? 대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크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소형의 한 4, 5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 소화기 소약제가 있습니다. 종류가 포, 강화액, 물, 분말, 할로겐,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 타서 포광물, 분할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포광물은 포광과 더하면 26씩 더하면 얼마 돼요? 80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단위가 뭐예요? 리터죠? 그죠? 그리고 분할이는 이제 분말 할로겐 더하면 뭐 얼마예요? 50이죠? 이건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그죠? 자, 보면은 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아요. 그럼 이게 소화효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적은 용량으로 A20, B20에 이제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그죠? 포 같은 경우에 이제 물에다가 포 원액을 섞은 거고, 강화액은 뭐예요? 물에다가 탄산칼륨이었나요? 탄산칼슘이었나? 그걸 섞은 거죠. 여튼 물에다가 뭔가 섞은 것들은 이제 용량이 줄어드는데 그냥 순수한 물은 80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볼게요. 분말, 할로겐, 이산화탄소. 자, 어떤 게 가장 적죠? 분말이 가장 작죠? 분말이 가장 소화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그 다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주된 소화효과가 뭐예요? 질식, 그리고 냉각이죠. 그죠? 분말의 소화효과는 뭐예요? 주된 소화효과? 부촉매죠, 분말은. 할로겐도 부촉매죠. 부촉매 소화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제별로 분말 소화약제가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약제 용량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할로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아시겠죠? 네. 혹시 헷갈릴 때는 어떤 소화약제가 우수했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소화효과는 부촉매 소화효과다. 아시겠죠? 네. 자, 3번 보면 옥내외 소화전 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있네요. 옥내는 건물 내부, 옥외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옥외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지면이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소화전이 있고 이제 어떤 함이 있어서 여기 이제 노즐이랑 기타 뭐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이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소화전은 옥외 소화전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1, 2층에 쓰거든요. 1, 2층. 1, 2층 면적이 한 9,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건물에 써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다. 자, 16번, 16페이지. 자, 펌프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상현상은 총 4가지가 있어요. 뭐죠? 자, 공동, 그리고 수격, 그리고 맥동, 과열, 총 4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4종류 암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를 딱 암기하고 이제 각각의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공동현상이 뭐냐? 영어로는 이제 캐비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 같은 경우에 물의 상표명도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온도고 여기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평소에 액체죠. 액체인데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되죠. 그래서 압력이 저하되면 뭐가 돼요? 기체가 되죠. 그래서 온도 상승 및 압력 저하로 이 액체 흡입축배근 내 기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제 펌프라는 걸 소방시설에 사용을 해요. 이게 수조라는 거예요, 수조. 이 물에서 우리가 펌프로 물을 흡입해서
뭐 스프링클러 같은 설비에 이게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조에서 이제 물이 펌프로 가서 우리 헤드 화재가 나면 이게 방사가 되는 건데, 이 펌프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잖아요. 이 펌프에서 요 흡입식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데 있어서 압력이 저하되거나 온도가 상승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가는 물이 이 부분에서 물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이게 물이 흡입이 안 되거나 여기 이제 펌프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네. 요거는 이제 자세히 이해하기보다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죠. 네.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서 제가 내용을 추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이해하고 하려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해하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수조 흡입식에 물의 기체가 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죠? 이게 이제 공동현상이고, 이게 왜 생기냐? 펌프 흡입식의 마찰 손실이 클 때. 자, 그래서 마찰 손실이 큰 거는 광경이 작을 때, 흡입식 수도가 클 때, 그리고 펌프 흡입식 배관의 길이가 길거나 굴곡부가 많을 때, 뭐 이런 경우에 생기고요. 그리고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온보다 높을 때, 펌프의 흡입 압력이 유체의 물보다 증기압이 낮을 때, 그리고 펌프 회전 속도가 클 때, 유체가 고르될 때, 뭐 이럴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펌프에서 보세요. 자, 펌프에서 물을 흡입하기 어려워지면은 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여기 대기압이라는 게 눌러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펌프가 수조보다 위에 있으면,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얘가 빨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배관이 길 경우에도 얘가 빨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 배관이 작을 경우에도 빨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경우에 이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방지 대책은 뭐냐? 발생 원인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격 현상이에요. 수격 현상은 워터 해머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간단한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펌프가 있다. 요거는 밸브라고 하고요. 그래서 펌프가 이렇게 동작하다가 유체가 빨리 이동해요. 그럼 빨리 이동하면은, 자, 우리 사람도 엑셀 밟다가, 그죠? 자동차 엑셀 밟다가 급격한 코너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꽝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물도 그런 거예요. 물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급격히 꺾이는 곳이 있다. 그러면 꽝 하고 여기 벽을 때려요. 그때 물이 이제 압력이 상승돼서 충격파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이걸 수격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펌프가 급격히 기동하거나 정지할 때, 아니면 배관이 이렇게 꺾일 때, 그리고 이제 여기 밸브가 있어요.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밸브를 갑자기 닫아봐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유체가 정지한 거죠. 펌프가 정지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배관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이렇게 배관이 컸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어요. 여기서도 수격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대책으로는 이제 수격 방지기라는 게 있어요. 수격 방지기라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수격 방지기를 설치하는데 안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이 스프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거 스물렌스키 밸브도 이제 이것도 내부에 스프링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배관 내 유속을 낮추고, 그죠? 유속의 변화로 압력이 상승한다는데 유속을 낮추면 변화가 작겠죠. 압력이 상승하는 게 적겠죠.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배관의 간격을 크게 한다. 이런 게 이제 대책이고, 자, 뭐 캐비테이션에서도 배관의 간격을 크게 하는 게 좋죠. 그죠? 흡입관의 구경을 크게 한다. 이게 이제 배관의 간격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굴곡부를 줄이는 게 좋겠죠. 발생 원인의 수격 현상도 배관의 급격한 굴곡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캐비테이션 발생 방지 대책에서도 배관 굴곡부를 뭐 줄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유사한 거는 그냥 같이 외우세요. 자, 그리고 맥동 현상. 자, 맥동 현상은 자, 이런 펌프가 이제 있습니다.
자, 펌프가 있는데 이쪽이 유량이에요, 유량. 여기 양정이에요. 자, 이게 언제 발생하냐? 자, 발생 원인을 보면은 펌프의 성능 곡선. 이게 펌프의 성능 곡선입니다. 이 펌프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이죠. 그래서 유량이 증가할수록 양정이 증가한다. 양정이라는 것은 이 펌프가 보낼 수 있는 힘, 그걸 양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양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량이 증가할 때 양정이 이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이 성능을 나타내는 건데, 이 성능이 같이 올라갈 때, 여기서 유량과 양정이 같이 상승하죠. 그죠? 이때 맥동 현상이 발생한다. 맥동이 뭐냐? 이제 이 유량이나 압력이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막 꿀렁꿀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꿀렁꿀렁. 그죠? 이게 이제 맥동이라고 해요. 네, 서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곡선이 우상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할 때 하향인 거. 그죠? 이거 하향이죠? 얘는 상향이고 이런 걸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토출관로가 길고 배관 중간에 기체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런 게 없을 때 이런 걸 없애버려야겠죠. 그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렵죠? 그죠? 종류만 알고 가세요. 종류만. 네. 그리고 과열현상 볼게요. 과열현상. 자, 과열현상은 펌프 운정 시 동력에 의한 열 마찬 소질 과합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거다. 어떤 거다? 온도가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서 과합을 배출한다. 방시 대책은 이거예요. 네, 간단하죠? 마지막 중에. 네. 그래서 종류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알아두고 요거에 대한 설명. 일단 종류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설명이 나왔을 때 고를 수 있는 거. 좀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면 요거에 대한 방시 대책, 그런 게 나오겠죠? 네. 자, 졸지 마시고, 네, 집중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종류 외웠죠? 소경피, 용활, 그죠? 다 암기했죠? 네.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그 펌프를 통해서 물을 보내 헤드를 통해서 화재를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건물에서 볼 때 그런데 헤드만 보는데 위에 천장 안쪽에 배관이 있고 배관을 쭉 따라가면은 저 끝에는 수조와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통도라고 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자, 이런 수조가 있어요. 수조를 건너서 이런 펌프가 있고요. 자, 그래서 펌프를 거쳐서 우리 아까 봤던 수격방지기, 여기에는 그리고 뭐 압력계,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 이렇게 보면 되나?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할게요. 네. 아니다, 충원 펌프도 해야겠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나 이제 물을 사용하는 설비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는 뭘 사용하죠? 물을 사용하죠. 물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물을 글로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는 건 어떤 걸 통해 보내주냐? 이 주펌프라는 거를 통해 보내줍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쭉 보내줘요. 자,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얘는 화재가 났을 때 동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배관을 통해서 물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평상시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 배관 내부에서 이거는 압력 변동 같은 게 뭐 온도 변화나 뭐 계절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압력이 변동돼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압 펌프라는 놈이 평상시에 이 압력 변화가 이제 발생할 때 얘만 동작해서 이 내부의 압력을 항상 일정 상태 압력으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주펌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가 평상시에도 막 자주 돌고 그러면은 얘가 고장나거나, 그죠? 중요할 때 성능을 발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압펌프라는 놈을 설치해서 이렇게 평상시에 압력을 채워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압력계고요. 그래서 이제 배관 내 압력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체크밸브. 체크밸브가 뭐냐? 물이 역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서 아래쪽으로. 그죠? 물은 항상 이쪽 방향만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밸브, 개폐 밸브. 닫았다가 열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얘는 유수검지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뭐 부합식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나오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이제 이 유수검지 장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습식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헤드가 화열에 의해서 개방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개방이 되면은 여기 물이 다 차 있거든요. 물이 나와요. 근데 물이 나오는데, 근데 처음에 여기 고여있는 물만 나오겠죠. 그죠?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해서 공부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이게 해줘요. 이 주펌프가. 여기 압력의 변동을 감지해서 이 주펌프가 이쪽으로 물을 계속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프링클러의 개통도. 여기 뭐 헤드가 나와 있는데, 뭐 이쪽에 이제 뭐 응내사전이 있다. 앵글 밸브가 있는데, 배관에 게 연결돼서 이거 밸브를 열면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걸 감지하고 이 주펌프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펌프를 동작시킨다. 이게 뭐 생략된 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2년 개념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유수감지 장치 요거 관련해서 자세히 또 배워볼 거예요. 네. 자, 체절운전. 체절운전은 우리 아까 봤던 이 펌프의 성능 곡선이라고 얘기했죠. 성능 곡선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샀던 제품과 맞는지 여기를 잠가 놓고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능 시험이라고 하고요. 체절운전이라고 하고요. 이걸 잠가 놓고 하는 게 체절운전이고요. 그리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네, 그게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예요. 그게 이제 보통은 뭐 여기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여기는 안 그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수검지 장치. 자, 여기 유수검지 장치 그렸죠. 네. 유체의 흐름을 자동적으로 검지해서 펌프를 기동 정지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 개방 밸브, 개방형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일제 살포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뭐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 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거 나와 있네요. 쭉 읽어보고 저희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 처음에 습식, 스프링클러, 그리고 건식, 그리고 부합식, 준비작동식, 일제 살수식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설명은 길어도 뭐 이해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습식만 이해하는 거면 되기 때문에. 자, 습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아까 펌프에서 쭉 올라오는 그런 배관이 있죠. 그래서
유수검지 장치만 그릴게요. 자, 유수검지 장치가 습식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습식이에요. 습식은 뭐냐? 자, 폐쇄형 헤드를 씁니다. 여기가 이제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측도 가압수, 여기 2차 측도 가압수로 되어 있어요. 가압수란 뭐냐? 압력이 있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압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압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 있는데 요때 요 헤드가 화열대에서 개방이 돼요. 그럼 압력이 여기가 높죠? 여기 낮죠? 물이 나오겠죠? 물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밸브라는 게 닫혀 있어요. 밸브가 열리겠죠? 여기 압력이 낮았으니까. 그러면 아까 펌프가 동작하면서 소화수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1, 2차 축이 가압수고 여기 헤드만 있어요. 화열회에서 얘가 개방되면 소화수가 나온다. 이게 이제 습식이에요, 습식.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 공동주택에서도 이 방식을 써요. 세대 내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분 나쁘면 이제 해요. 물받아 됩니다. 물받아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다 천장 뜯고서 이제 다시 이제 또 그까지 하면은 예. 시간과 돈이 낭비되죠. 네. 집에 컴퓨터라도 있으면 예. 컴퓨터도 못 쓰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습식의 이제 원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건식을 한번 볼게요. 건식. 건식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게 1차 측은 똑같이 가압수예요. 자, 2차 측이 어떻게 되어 있냐? 2차 측은 얘는 조금 달라요. 2차 측이 압축 공기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폐쇄형 헤드고요. 압축 공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에어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를 넣어놔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자,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이걸 많이 쓰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난방이 되나요? 안 되죠. 물이 몇 도에 얼어요? 0도에 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열선 같은 거 감아놔서 물 따뜻하게 해놓고요. 여기는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동파 같은 거 발생 안 하죠. 얘 이렇게 해놓으면은 동파 발생하죠. 물이 얼면 어떻게 해요? 부피가 커지죠. 이렇게 해놓으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좀 더 이게 더 좋고 그런 설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폐쇄형 헤드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동파 방지 해놓고 만약에 이게 개방됐다. 그러면 여기 압축 공기가 있죠. 그럼 공기가 처음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압력이 떨어지면 밸브가 열리겠죠. 그러면 소화수 방출되겠죠. 네. 요거랑 차이점은 여기 압축 공기. 그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감지기 사용하지 않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 보겠습니다. 부합식은 조금 뒤에 할게요. 준비작동식 뒤에. 자, 준비작동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까지 안 그리고. 네. 자, 얘는 조금 다르죠? 네. 얘는 1차 측은 똑같이 가압수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물이, 압력을 가해진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냐. 여기 대기압 상태고요. 얘는 폐쇄형 헤드고요. 아까 제가 이제 건식을 예로 들었는데 얘도 2차 측이 대기압이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동파 방지를 위해 쓰는 거예요. 얘가 지하 주차에 더 많이 적용합니다. 건식보다. 준비작동식이 요새는 거의 다 이걸로 해요. 네. 그래서 건식보다 이걸로 합니다.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 우리가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은 여기서 연기나 열이 발생하겠죠? 연기나 열이 발생하면 먼저 감지기가 먼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지기는 뭐 A, B가 있는데 감지기 동작해요. 감지기 동작하면 이 감지기로 인해서 제어 반에 화재 신호가 가요. 화재 신호가 가서 이 밸브가 그때 개방이 돼요. 그죠? 개방이 되면 여기 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여기까지 차겠죠? 그죠?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화열에서 헤드가 개방되면 그때 소화수가 방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동작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감지기 동작에 의해서 동작하는 방법, 아니면 수동 조작함에 의해서 동작하는 방법. 밸브 개방 방법에, 네. 밸브 개방에는 두 가지가 있다. 네. 감지기 동작, 수동 조작. 자, 이거는 이제 SVP라는 걸 동작하는 거고, 감지기는 이제, 감지기도 이제 여기 AB가 있는데, AB라고 교차 에러 방식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동작했을 때, 여기 밸브가 개방된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준비작동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합식 볼게요, 부합식. 자, 부합식도 요걸 재활용해서 해야겠네요. 부합식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부합수예요. 우리 가합수는 뭐예요? 플러스 합이죠? 부합수는 마이너스 합이에요. 그러니까 빨대로 빨라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진공 펌프 같은 걸 설치해서 진공 펌프를 설치해서 혹시나 여기 헤드가 파손되거나 잘못 동작했을 때 물이 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물은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합식 스프링클러의 이제 특징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동작하냐? 뭐 헤드가 개방돼도 동작하는 거 아니죠? 네. 이거는 이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 이 진공 펌프가 멈춰요.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면 그때 소화수가 나와요. 근데 준비작동식보다 빠른 게, 준비작동식은 여기가 물이 없죠. 그거보다 더 빨리 동작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원리로 동작했는데 이거 뭐 시스템이 복잡해서 거의 현장에서 쓰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네. 이것도 이제 감지기에 의한 수동 동작, 자동 동작이나 슈퍼비주얼 판넬 같은 수동 동작이 가능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일제살수식 보겠습니다. 자, 일제살수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1차 측 가압수예요. 뭐 가압수인 거 다 똑같죠? 네. 자, 2차 측은 뭐냐? 대기압.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뭐냐? 여기가 개방형 헤드예요. 왜냐? 얘 자체가 일제살수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은 폐쇄형 헤드였잖아요. 그래서 헤드가 화재로 가면 개방되는 것만 동작하는 건데 얘는 달려있는 헤드 다 동작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통 설치되냐? 무대, 공연장. 그런데 화재 발생하면 이렇게 쫙 물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동작 방법이,
자, 이런 감지기에 의해서 이 밸브가 개방되든지 아니면 수동 기동에 의해서 이 밸브가 개방됐을 때 이제 가압수가 개방형 헤드를 통해서 빠르게 방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개념을. 비교표를 한번 볼게요, 저는. 비교표. 자. 주요 설치 장소, 뭐 작동, 1, 2차 측, 밸브 종류, 헤드 종류, 감지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면은 뭐 주요 설치 장소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작동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습식과 건식은 폐쇄형 헤드 개방을 통해서 동작을 하고요. 준비작동식 일제사수식 부합식은 화재 감지기 플러스 폐쇄형 헤드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일제사수식 같은 경우에는 뭐 헤드 가면에서 개방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얘는 개방형이니까 감지기나 수동 조작에 의해서 바로 이제 동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1차 측은 다 가압수죠. 다른 게 없죠? 그리고 이제 2차 측은 뭐예요? 1측은 가압수. 가압수기 때문에 헤드 개방되면 바로 나오죠? 소화수. 그리고 2차 측은, 건식은 2차 측은 압축 공기. 얘도 이제 헤드만 개방되면 나오는데, 이 압축 공기 때문에 습식 스프링클러보다는 좀 느려요. 그죠? 맞죠? 그리고 이제 준비작동식. 얘는 2차 측이 이제 대기압 또는 저압 공기인데, 2차 측이 비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동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밸브 화재 감지기도 동작해야 돼가지고. 예. 그리고 일제사수식. 일제사수식은 이제 개방형 헤드고 2차 측 대기압이죠. 근데 뭐 얘는 헤드가 개방형이기 때문에 감지기나 수동 조작하면 빨리 동작하죠. 얘도. 예. 그리고 부합식은 화재 감지기 및 폐쇄형 헤드인데 2차 측이 부합수로 물이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작동식보다 동작이 빠르겠죠. 네, 설비적 개념은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밸브 종류는 이제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개방, 준비작동식 이렇게 보면 되겠고, 준비작동식과 부합식은 똑같은 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 종류 중에 뭐만 개방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감지기는 어떤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감지기 필요한 건 뭐죠? 그렇죠. 준비작동, 일제, 부합식 이 3가지만 감지기가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문제 나와도, 그죠? 네. 종류를 잘 아시고 4가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가 나왔네요. 네. 간이 스프링클러는 이제 스프링클러랑 이제 같은 구조인데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보다 방수량 수원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캐비넷형 스프링클러 상수도 직결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캐비넷형은 조만한 캐비넷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상수도는 이제 수조를 안 쓰고 일반 상수도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2개 사용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포소화 설비 나왔네요. 그래서 포는 뭐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전역과 국소가 있다. 전역과 국소의 차이가 뭐냐? 어떤 이러한 실이 있다. 봅시다. 근데 이제 전역 방식은 이 실 전체에서 이렇게 포를 방사하는 게 전역이고요. 국소 방출 방식은 어떤 대상물이 있어요, 여기. 어떤 하나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화재를 소화하는 게 국소다.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전역과 국소다. 그리고 이제 팽창비 나왔네요. 팽창비 뭐예요? 팽창비는 어떻게 구분하죠? 고 발포, 저발포. 네.
저발포는 팽창비가 몇 이하예요? 20 이하고, 고발포는 뭐죠? 80에서 1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것도 호스릴 포소화전 설비가 있어요. 호스릴 포소화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포소화전 설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송해관이라는 게 있네요. 송해관은 수원으로부터 포 헤드, 포 방출구까지 이동식 포 노즐에 급수하는 배가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혼합 방식 4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라인 프로포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셔 프로포셔너. 다음 보면 펌프 프로포셔너,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자, 포소화전 설비의 이제 혼합 방식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자, 4가지 중에 먼저 라인 프로포셔너. 자, 관로 혼합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관로 혼합 방식은 뭐냐? 자, 가압수를 쭉 보내는데 혼합기를 통해서 포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약재 탱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자, 포는 이런 식으로 방출되겠죠? 그래서 혼합기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제 베나 컨트랙터라는 그런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네. 간단히 얘기해주면, 이 혼합기는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 배관이 이렇게 쭉 가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체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길이 좁아지면 유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Q는 AV. 이거 배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관로가 좁아지면 유체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게 좁아지는 정도가 크면은 부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약재가 쭉 빨리 올라가요. 네, 이거를 벤츄리 효과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효과에 의해서 혼합을 하는 게 무슨 방식? 라인 프로포셔너, 관로 혼합 방식.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게 있고요. 다음 이제 압력 혼합 방식이 있어요. 압력 혼합 방식은 프레셔 프로포셔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조금 라인 프로포셔너를 좀 더 보완한 거죠. 네. 기존의 라인 프로포셔너에다가 보완을 한 거예요. 뭘 보완했냐? 이 가압수 중 일부를 이 약재 탱크 뒤로 보냈어요. 네. 뒤로 보내서 여기 내부를 압력을 가해줍니다. 그 약재가 이 혼합기를 통한 벤츄리 효과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겠죠. 더 잘 섞이겠죠. 그래서 이걸 보완한 걸 뭐다? 프레셔 프로포셔너, 압력 혼합 방식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경막이 있는 거예요. 경막이 여기 약재가 있고요. 포 약재가 있고 경막이 있어서 밀어 올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포가 이렇게 방사되는 겁니다. 다음 넘겨볼게요.
자, 다음은 펌프 프로포셔너예요. 자, 펌프 프로포셔너는 그림을 제가 잘 넣어가지고 뭐 굳이 안 그려줘도 그죠? 이 펌프를 설치를 해서 토출된 물을 일부 보내는 거예요. 그죠? 바이패스 시켜서 순환시키는 거예요. 일부는 다시 보내고 다시 일부는 포 방출로 보내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혼합기 아래쪽에 농도 조절 밸브와 약제 탱크가 있죠? 그래서 농도 조절 밸브를 통해서 약제 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혼합기를 통해서 바이패스 시키면서 포 방출구로 보내는 거고, 프레저 사이드는 펌프의 토출구에 압입기를 설치한 건데 이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압입용 펌프가 별도로 있죠? 그죠? 약제 탱크에 펌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보다 농도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죠? 다른 것들은 뭐 벤츄리 효과나 뭐 가압수로 밀어줘서 하는 건데, 펌프 혼합 방식도 펌프를 이렇게 계속 순환시키면서 하는 건데, 얘는 약제용 펌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농도 조절을 하고 혼합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혼합기에서 섞인 그런 약제 포를 포 방축으로 보내는 건데, 이게 이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요. 그래서 포 혼합 방식이 라인, 프레저, 펌프, 프레저 사이드 총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 소화 설비 중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들은 포를 어떻게 혼합해요? 그냥 펌프나 약재 넣어가지고 혼합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혼합시키냐? 압축 공기나 압축 질소로 이렇게 혼합을 시켜요. 그러면 압축 공기나 압축 질소 같은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출되겠죠? 얘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포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예요. 맨 나중에 나왔어요. 네, 개발 정도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최신화된 포 소화 설비다. 그래서 압축 공기, 압축 질소를 일정 비율로 이렇게 해서 강제 주입해서 포를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나오전에 나온 방식이고, 압축 공기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보면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있어요. 자, 미분무 소화 설비 설명 볼까요?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 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자, 물 소화약제는 첨가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미분무란 뭐냐?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압력에서 헤드로 방출되는 물입자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다. 보통은 A급에만 물은 적응을 갖는데 얘는 BC급의 적응성을 갖고 있다. 왜냐면 물 입자가 400 마이크로미터로 굉장히 입자가 곱죠? 이게 이제 같이 가스의 형태로 방사되기 때문에 B급에서는 유화 효과, 뭐 질식, 그리고 C급에서도 적응성을 갖는 거예요. 가스 형태로 방사되기 때문에 질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분모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헤드가 나와 있네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 그래서 미분모도 개방형, 폐쇄형 헤드가 있다. 폐쇄형은 화재로 개말돼야, 감열돼야 개방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압력으로도 구분을 해요. 저압, 중압, 고압인데 저압은 1.2 메가파스칼 이하, 중압은 1.2에서 3.5. 그래서 1.2, 3.5 외우면 되죠. 고압은 3.5 초과. 그리고 이제 폐쇄형, 개방형, 미분모 소화 설비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헤드 설명과 똑같죠. 네. 폐쇄형은 항상 가압, 개방형은 신호를 받아서 가압성 수장실을 동작시켜서 미분모수 방출한다. 자, 다음은 이산화탄소와 할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 전역과 국수가 똑같죠? 전역은 전체 공간의 밀폐 방호구역, 그 방호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국소는 직접 하점에 어떤 특정 그런 대상물에 하는 거고요. 자, 호스릴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호스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호스 쓸 때 사람이 조심해야겠죠? CO2는 뭐가 있다고 했죠? 질식과 냉각. 사람
쏘다가 손 냉각될 수도 있죠. 동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충전비, 그래서 약재마다 이제 얼마나 넣을 수 있냐, 그런 비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화재 표면화 되어 있네요. 자, 신부화재는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죠. 그래서 이제 CO2 수화설비가 공기보다 몇 배 무거워요? 1.5배죠. 그래서 신부화재의 정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방출 시간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방출, 국소 방출 이렇게 있는데, 저녁 방출 같은 경우에 이제 1분, 2분 구분하는데, 1분 표면화재 같은 경우에는 1분, 신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7분. 근데 이 7분인데 이 신부화재는 2분 이내 30%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2분 이내 설계농도 30%에 도달해야 된다. 나머지 5분 동안은 천천히 뭐 증가해도 된다. 초반에는 약재를 많이 방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국소 방출 방식은 30초. 네, 30초다.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0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수화설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에서 정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린 에이전트라고 했는데, 근데 청정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할론 소화약재가 있죠. 불소, 염소, 브롬, 여우두. 근데 이제 우리가 할론에서는 뭐라고 했죠? C, F, Cl, Br에 해서 뭐 1301 하면은 이제 이게 하나, 세 개, 제로, 한 개 이렇게 있다는 거라고 했죠. 자, 불활성 가스 소화약재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에서 질알탄 이렇게 했죠. 자, 분말도 이제 국소와 전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스릴 방식이 있습니다. 호스릴은 사람이 쏘는 거고요. 밑에 보면 이제 좀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이제 교차회로 방식인데요. 네, 교차회로 방식은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감지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감지기와 이 감지기가 어느 감지기가 동작해도 똑같아요. 일반적인 그런 설비 방식에서는 똑같은 이제 AA 감지기인데요. 뭐 이 감지기가 동작해도 이제 소화설비가 동작하고, 이 감지기가 동작해도 소화설비가 동작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감지기가 두 개가 다른 감지기예요. 그러니까 화재 신호가 각각 따로따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단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 이제 이것이 회로의 구성을 따로 하는 거예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선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가닥 들어가죠. 근데 제가 한 줄로만 표현할게요. 한 줄로 표현해서 얘를 피해 가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나가서 얘가 A로 하고 얘가 B로 하고요. 이렇게 지나가서 얘한테 연결되고, 다시 이렇게 가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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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각각의 이제 신호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전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 하나만 동작했을 때는 이 설비가 동작을 안 해요. 왜냐? 이 하나 감지기가 오작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가 잘못 동작했어요. 근데 소화설비가 동작해버렸네? 그러면 피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B 감지기가 동시에 동작했을 때 소화설비가 동작하게끔 하는 게, 작동하게끔 하는 게 교차회로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성을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전선이 네 가닥이 지나가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교차회로 방식이다. 네.
그래서 이제 분말까지 한번 쭉 봤어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이제 자세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할 시간이 조금 생길 것 같네요. 그래서 문제는 만들어 왔지만,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공부해와서, 시험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다음은 이제 경보 설비 종류인데, 오늘은 경보 설비까지 하면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2페이지 경보 설비 종류와 작동 원리 보겠습니다. 자, 경보 설비는 뭐냐? 화재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보 설비, 아까도 소화 설비 나왔는데, 소화 설비, 경보 설비 각각 종류, 정의, 각각 어떤 설비가 해당하는지 그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 기본입니다. 기본을 가져가지고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보 설비 같은 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이제 화재 신호의 전달을 하는데 입력 장치를 통해 제어반으로 이제 화재 신호가 전달하고 이거 이제 경보를 한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경보 설비 종류가 뭐가 있냐? 뭐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있지만 비상 경보 설비, 시각 경보기, 뭐 비상 방수 설비,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이런 것과 다 연동하여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재 신호 입력은 자동과 수동이 있어요. 자동은 뭐냐? 감지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되는 거고, 수동은 발신기, 사람이 누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개념들을 통해서 보면은, 자, 감지기를 통한 자동 감지가 있고요. 발신기를 통한 이제 수동 화재 감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걸 통해 이제 제어반으로 화재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수신기라고 해요, 보통. 수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기를 통해서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입력, 제어 장치. 그리고 이거를 이제 통보를 해야겠죠? 경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경보는 어떤 식으로 하냐? 비상 방송 설비라는 게 있어요. 비상 방송이니까 화재 시에 어떤 녹음된 음성, 우리 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훈련된 인원이 방송 통제하는 거예요. 예, 방송으로 여기 화재가 났습니다. 빨리 대피해 주세요. 네,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비상 방송 설비고요. 그리고 이제 경종이 있어요. 경종. 뭐 사이렌하고 똑같은데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웽웽 하고 울리던지 뭐 따라라라랑 하고 울리죠. 네, 경종, 사이렌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각 경보기. 우리 보면은 막 반짝반짝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동작하는 거 본 적이 없죠? 네. 그 보통 이제 그 소화전 상단 쪽에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짝반짝해요. 청각장애인들은 이걸 들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으로 경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경보하는 설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모든 건축물에 우리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화재 신호를 감지기에서 받으면 자동으로 속보하는 거예요. 어디로? 소방서로. 그래서 이제 약간 전화기 같은 건데 화재 신호를 받아서 전화해서 녹음된 음성을 들려줘요. 여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소는 어디고 빨리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하다가 우동장 났어요. 그럼 소방서로 이렇게 장난전화처럼 가겠죠? 네. 그리고 점검할 때도 이거 켜놓고 하면 소방서로 전화 가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테스트할 때 소방서에 전화해서 저희 테스트할 건데 그 신호 가도 테스트이기 때문에 출동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네. 전화번호가 여러 개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전화하는지 이제 따로따로 전화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시에 전화할 것 같죠, 그래도? 네. 동시에 전화해야지 뭐 여기 전화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에도 전화하는데 거기 건물 주된 관리인도 있잖아요. 관리인한테도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선이랑 뭐 이렇게 화재 신호선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랑 연동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자, 시스템이 이런 감지기, 발신기, 뭐 제어반, 이게 경종이 연결된 게 자동화재 탐지설비고, 이 경종 사이렌하고 이제 발신기만 두 가지만 있어서 누르면 경종만 울리게끔 하는 게 여기 나오는 비상경보설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작은 규모의 건축물 가보면 이렇게 누르기만 하는 게 발신기만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발신기가 어떤 거냐? 여기 이제 등이 있어요, 등. 그리고 이쪽에 발신기 이렇게 생겨 있죠? 딱 누르면은, 네. 눌러본 적 있어요? 보통 없죠? 네. 그, 벨트처럼 누르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경보설비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한번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나왔네요.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여기 말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감지기 내부에 음향장치도 있고 내부에 배터리도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천장에 붙이면 화재나 화재 시 열연기가 발생하는데 그걸 감지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소방시설이 안 돼 있는 주택에 보통 설치를 하죠. 그리고 비상경보설비는 구성이 전원, 기동장치, 표시등, 사이렌. 그래서 이제 누르면 경보 울리는 거. 그 기능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상벨. 요거는 경종으로 울리는 거고, 자동식 사이렌. 이거는 사이렌으로 울리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경보설비는 이렇다. 시각경보기. 시각경보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 화재 신호를 청각장애인에게 전멸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고, 이 화재 신호의 전달은 어떻게 전달해요? 감지기 또는 발신기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요건 어떤 거죠? 화재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대상물에게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돼 있냐? 자, 보세요.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그리고 경종이나 중계기가 있어요. 중계기. 중계기는 뭐냐? 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많은 건물이 있어요.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 많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중계기를 씁니다. 중계기. 자, 여기도 이제 감지기, 여기도 감지기,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중계기를 하나 연결을 해요. 중계기를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통신선으로 해요. 통신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건축물이 많고 막 대형화되고 감지기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계기를 안 쓰고 이런 선으로 다 한다. 그럼 전선 따발이 이렇게 굵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뒤에 보면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이렇게 있는데 규모가 큰 데는 R형 수신기를 써요. 그래서 P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양이 안 좋은 컴퓨터, 뭐 조그만한 기판으로 된 거 그런 건데 R형 수신기는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비상방송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탐과 연동으로 작동하여 비상방송하는 설비다. 그래서 녹음된 방송이나 멘트를 할 수 있겠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자탐과 연동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서 이제 전달한다. 그래서 창고나 공장, 문화재에 이제 사람이 없죠. 불이 났을 때 바로 알 수가 없죠. 신고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고요. 통합감시시설, 요거는 소방시설을 포함하여 CCTV, 냉난방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시한다. 요거는 이제 소방에서 좀 이렇게 많이
직접적으로 이제 시공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냥 전반적인 감시시설 다 포함해서 통합 감시시설이라고 한다. 누전 경보기는 이제 전류가 누전됐을 때 600V 이하 이 경기전류, 누설전류를 검출합니다. 그러니까 누전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근데 변류기로 누설전류를 감지하고 수신기로 경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된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제 수신기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 요거는 이제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는 겁니다. 탐지해서 경보를 해요. 보통 보일러실에 있죠. 보일러실이 어디 있죠? 천장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천장에 있죠? 네, 천장에 있습니다. LNG 쓰니까,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비롯한 경보 설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봤어요. 네,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화이론 소방시설 들어왔는데 이 소방시설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쭉 분류를 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뭐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종류는 뭐 경보 설비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앞글자 따서 그래서 누가 시방 비자 단속감 이런 식으로 암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시방 그래서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비, 시각 경보기, 비상 방송 설비, 비상 경보 설비,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단독 경보 감지기, 자동화재 속소 설비, 통합 감시 시설. 그래서 누가 시방은 이제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쁜 의미로 누가 시방 뭐 이렇게 사투리 이렇게 써가지고 약간 비자를 단속해야 되니까 약간 외국인이 열받게 했겠죠 지금. 그래서 비자 단속을 해야 된다. 비자 단속감이다. 그죠? 저거는 뭐 벌금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소방시설, 소화설비 종류도 이제 외워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소화이론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죠? 요 뒤에 이제 그림도 좀 나와 있어요. 그림도 한번 훑어보고 어떻게 생겼나 보고요. 어떻게 생겼나 훑어보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